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미국 주식? 이제 그거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미국 주식 시장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이러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계좌 혜택을 강화하고 있고요. 증권사들도 앞다퉈서 국내 투자 상품을 밀고 있습니다. 한때 서학개미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 열정적으로 뛰어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슬그머니 발을 뺀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감히 정반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미국을 잊어가고 있는 바로 지금 다시 미국을 봐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투자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한 가지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한쪽으로 쏠릴 때 기회는 정반대편에서 조용히 익어갑니다. 농부가 아무도 관심 없는 땅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중동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공급망 충격,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 팔고 도망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스마트 머니는 지금 이 순간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규모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유를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뉴스 피드를 딱 열어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쟁 거의 끝나간다고 말했다는 속보부터 이르면 내일 이슬람아바드에서 미국과 이란 2차 종전협상이 열릴 수 있다는 속보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죠. 전 세계 석유의 대동맥이라는 호르무즈 해협, 거기가 봉쇄 위기에 처했다가 이제 외교 해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해도 딱 보면서 내 주식 계좌 오늘 왜 이렇게 됐지? 내 은퇴 자금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으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떨리는 손으로 트레이딩 앱을 열어보면 이게 완전히 평행 우주가 다른 평행 우주가 펼쳐져 있단 말이죠. S&P 1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12포인트 모자란 수준까지 뛰어올랐고요. 나스닥은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모순의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세상이 무너진다는 이런 헤드라인 속에서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미친 듯이 주식을 사고 있는 걸까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뉴스 헤드라인이 만들어내는 감정적인 패닉과 실제 월스트리트 기관들의 모니터에 뜨는 자본의 흐름,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시장이 그냥 미쳐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뜯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당장 내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조정해야 하는지 공격과 방어 전략 모두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도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주식시장은 도대체 왜 오르는 걸까? 그 데이터를 쭉 보다 보니까 눈에 확 띄는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 미국 주식 펀드에서 무려 236억 달러가 빠져나갔는데요. 13주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36달러면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잖아요. 이 정도 돈이 시장에서 증발했다면 주가는 당연히 폭락해야 정상 아닙니까? 대중의 시선에서는 폭락의 전조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역발상 투자자들, 컨트레리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236억 달러 유출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주식펀드에서 그렇게 단기간에 거액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임계점을 넘어서 완전히 항복 상태, 즉 캐피출레이션이 도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패닉 셀링의 절정이라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 더 의미가 선명해지는데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최저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시장이 멈췄을 때, 그리고 2022년 금리 인상기, 이 세 번의 패닉 장세 때도 정확히 동일한 규모의 대규모 자금 유탈이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항복의 순간을 기관들은 가장 안전한 지미 타이밍으로 그 계산한 거죠. 이게 모두가 던질 때 헐값에 사들인 겁니다. 실제로 그 기관 움직임들의 그 데이터를 보면요. 지난주 헤지 펀드들이 무려 그 11.5% 규모의 그 숏 커버링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난 10년 내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서 그 숏 커버링이 어떻게 시장을 끌어내리는지 그 메커니즘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 즉 그 숏 커버링이 숏 포지션을 잡은 그 투자자들은 주가가 내려가야만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역발상 투자자들의 매수 때문에 바닥을 치고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손실을 만회하고자 쇼커버링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주가가 올라가면서 나는 손실은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무한대로 커질 위험하게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큰 손실을 더 막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가로 주식을 사서 갚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커버링입니다. 누군가의 자발적인 매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 매수가 시장에 쏟아지는 겁니다. 이 강제 매수가 주가를 또 올리고 더 높아진 주가는 다른 공매도 세력을 압박해서 또 다른 쇼커버링을 유발합니다. 쇼셀러들이 서로 먼저 살겠다고 비상구로 물려들면서 주가라는 로켓의 연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CTA 펀드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CTA는 커모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의 약점입니다. 미국 CFTC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가리키는 공식 명칭인데요. 원래 선물, 옵션, 원자재 거래를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커모더티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상품 투자 고문 같은 시스템 펀드들이 다음 주에 44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수할 예정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CTA 펀드들은 뉴스를 읽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추세와 모멘텀 신호를 따르는 알고리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쇼커버링으로 주가가 특정 저항선 위로 밀어 올려주면 이 컴퓨터들은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관없이 그냥 추세 상승으로 인식하고 440억 달러 매수 주문을 기계로 쏟아져내는 겁니다.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맹목적인 매수세가 바닥을 아주 강력하게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힘은 알겠는데 현실 세계의 상식으로 잠깐 딴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미스의 분석처럼 호르무즈 해역 관련 물동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려면 무려 8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르무즈 해역 관련 물동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은 8개월 동안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알고리즘의 힘이라도 이 경제적 충격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닐까요? 아마 이 부분은 시장 지표의 선행성과도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주식시장은 8개월 정상화 지연이라는 악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3차 세계대전이나 전면적인 에너지 마비 같은 통제불능의 최악의 꼬리 위험, 즉 테일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데 집중하면서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 관련 소스들이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언급하는 특정 정치인의 정책이나 발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 이 발언들을 리스크 계산기에 넣고 어떻게 가격으로 환산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시장 메커니즘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거의 끝나간다. 종료에 아주 근접했다. 같은 날 뉴욕 포스트에는 이틀 안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틀 안에 뭔가 정치적인 수사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시장은 이 문장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 대형 기관들은 이 발언의 그 정치적 의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시나리오를 양측 모두 극단적인 그 확전을 피할 명분을 찾고 있다라는 데이터로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CNN은 이번 2차 협상에 그 펜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그리고 제러드 쿠슈너까지 3인방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이 3인방은 이란 측과 물밀 접촉을 계속 해왔다고 하는데요. AP통신도 비공식 경로, 즉 백처널을 통한 그 물밑 작업이 이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결정적인 신호로 읽힌 겁니다. 호르무즈가 8개월 불편해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꽉 막혀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하는 파국은 그 피했다는 그런 그 확신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긍정적인 신호가 겹쳐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레버논과 직접 고위급 협상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1993년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협상에 비협조적이었던 이스라엘이 사실상 외교적 해법에 동의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전쟁의 한 축이 일단락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꼬리 위험 제거 신호입니다. 물론 레바논 그 정규군이 아닌 헤즈볼라와의 그 교전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쉐기를 딱 박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 데이터였습니다. 3월달 도매물가, 즉 PPI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예상치가 1.1% 상승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0.5% 상승에 그쳤습니다. 유가 불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그 통제불능으로 치솟을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PPI 데이터가 공급망 불안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잡히고 있다는 증거를 던져준 겁니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인플레이션 둔화 이 두 가지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면서 앞서 말한 기계적인 그 숏 커버링과 CTA 매수가 폭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자, 이 논리를 가지고 섹터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모순이라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역발상 투자자들이 가장 쓸어담고 싶어 하는 섹터가 바로 그 아마존이나 테슬라, 홈디포 같은 그 경기 소비재, 즉 XLY라는 ETF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지금 유가가 들썩이고 마트에 가면 그 샌드위치 가격이 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내구재 소비, 그러니까 안 사도 그만인 비싼 가전제품이나 리모델링을 할 거라는 예측에 배팅한다고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샌드위치 가격이 오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기 소비자의 매출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은 서민들의 샌드위치 값이 아니라 미국 소비시장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고소득층의 그 부의 효과, 즉 웰스 이펙트에 있습니다. 이번 중동 위기 속에서도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그 조정장을 그 피해갔습니다. 즉, 내 주식 계좌나 퇴직연금이 박살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소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 겁니다. 고소득층 소비자의 그 심리는 자기 자산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경기 소비재를 지금 당장 매수하려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밸류에이션의 기형적인 압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셀와의 S&P 500 대비 상대적 주가 수익 비율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이 섹터의 주가 수준은 나라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 됐던 2020년 그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그 붕괴됐던 2008년도, 2009년도 저점 딱 그 수준의 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슬라나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포함된 섹터 전체가 경제가 마비됐던 코로나급의 충격을 이미 주가에 선 반영한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 맞을 매는 다 맞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11월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도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철저하게 정책적 메커니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선거를 앞둔 정부라면 어떤 행정부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불만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 압박이나 소비 진작 정책 방향 전환, 즉 팔러시 피벗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에 딱 붙은 밸류에이션에다가 정부의 소비 부양 의지라는 촉매제까지 더해지면서 이 경기 소비재 섹터가 이렇게 어떻게 튀어오를지 기관들은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려 놓은 겁니다. 기술주 이야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ETF 자금 흐름 데이터를 보면 기술주 생태계 내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조그만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 위주로 편입된 S&P 500 기술주를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지수 전체를 끌고 간다는 쏠림 현상을 우려하시는데요. 하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모든 편입 기업을 정확히 똑같은 비중으로 담는 동일 가중 기술주 ETF, 즉 RSFT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시장이 마치 S&P 500이라는 거대한 나룻배를 엔비디아나 마이크로 소프트 같은 7명의 몸짱 보디빌더가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끌고 가고 나머지 493명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던 그림이었다면요. 지금 RSPT가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은 드디어 배 안에 있던 나머지 493개 기술주들이 전부 다 지수 상승에 기여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장비, 네트워크, 중소형 소프트웨어까지 기술주 생태계 모든 톱니바퀴가 고르게 상승하는 것은 아주 건전한 확장 신호라는 확장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도 이걸 증명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스파이의 12억 달러 그리고 VOO의 77억 달러가 7.7억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또한 반도체를 담는 SMH에도 자금이 들어오는 등 기술주 전반적으로 자금이 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술주 안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담는 IGV ETF는 최근 몇 달 동안 유독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최근 결정적인 기술적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주시하는 이른바 OPS 패턴, 즉 베어 트랩이 작동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섹터가 올해 내내 버티고 있던 핵심 지지선을 깨고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추세를 추종하는 공매도 세력들은 이건 완전히 추세가 붕괴됐다고 확신하고 대규모 하락 베팅 물량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주가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기는커녕 엄청난 기관 매수세가 밑에서 그걸 다 받아먹으면서 순식간에 원래 지지선 위로 주가를 끄집어 올린 겁니다. 덫에 걸린 공매도 세력들은 앞서 말씀드린 쇼커브레인을 치면서 도망가야 했고 이게 결국 강력한 반등의 땔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섹터는 기술주라는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무거운 닷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일한 약점마저 베어 트랩을 완성하고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미 대장주랑 중소형주가 다 같이 노를 젓고 있는 이런 형국에 돼버린 겁니다. 브레이크마저 확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상승의 파괴력이 진짜 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주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요즘 조용히 주목받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 섹터의 신흥 다크호스 인플렉션입니다. 티커로는 INFQ입니다. 이번 주 시티그룹과 BTIG가 나란히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가 20달러, 22달러인데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많은 업사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회사가 주목받냐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양자 컴퓨팅 상장사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퀀텀 기업이 아직 연구 단계인 반면에 인플렉션은 이미 비즈니스를 돌리고 있거든요. 일본 분자과학연구소와 영국 국립양자 컴퓨팅 센터에 실제로 실제로 장비를 납품을 했고요. 엔비디아와 공식 파트너십도 맺고 있습니다. CT 애널리스트는 이 파트너십을
기술 신뢰도의 핵심 검증 포인트로 봤습니다. 타겟 시장은 양자 컴퓨팅과 양자 센싱 합산해서 16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해만 15% 빠지면서 시장 대비 크게 언더퍼폼했었고요. 이제 그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인플레이션은 소형주고 양자 컴퓨팅은 아직 초기 섹터라는 겁니다. 그 변동성이 크고 흑자 시점 전환도 그 불확실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의 1 내지 3% 이내 위성 포지션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절대 코어가 아닙니다. 그 위성으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이웃님이 당장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어막부터 치십시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트폴리오 전략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관련된 그 종목들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쉽지만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그 국내 관련주들을 그 첨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방어막부터 치십시오. 포트폴리오의 5 내지 10%를 원자재로 채우는 겁니다. DBC와 같은 그 광범위 원자재 ETF, 구리와 산업 분석을 담는 그 CPR, COPX, 그리고 히토리 ETF는 REMX가 후보입니다. 에너지 주식은 그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비중을 그 줄이는 쪽으로 가시고요. 국채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 해지 효과가 떨어지니까 일단 실물 자산을 우선으로 합니다. 물론 금과 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공격 포지션입니다. 예, 분할로 들어가십시오. 경기 소비재 ETF는 XLY를 노리시는데 절대 한 번에 다 사지 마십시오. 52주 저점 대비 10% 이내에 있으면 1차 매수.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설정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그 작성한 그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주 쪽은 동일가정 기술주 RSPT, 소프트웨어 반등을 노린다면 IGV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손절 원칙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선을 그어 두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손절매 기준이 8%입니다. 8% 떨어지면 미련 없이 전량 매도합니다. 이게 없으면 감정이 흔들려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휴전 만료일을 꼭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협상이 삐걱거리면 변동성이 다시 그 커질 수 있습니다. 현금 여유를 남겨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방어막 먼저, 공격은 분할로, 손절은 반드시 사전에. 그래서 그 뉴스 공포에 눈 멀지 말고 상승 환희의 그 방어막을 잊지 말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깊은 분석들을 하나로 정리해 보면 이 모든 데이터가 여러분에게 그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대중이 236억 달러를 집어던지면서 그 패닉에 빠질 때 이 데이터 이면에는 기관들의 그 쇼커브링과 알고리즘 매수라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폭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리만 브로더스 사태 수준으로 압축된 경기 소비재의 기회를 그 분할 매수로 침착하게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를 원자재에 할당해서 거시적 위험을 기계적으로 방어하시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내일 뉴스를 맞추는 도박판이 아닙니다. 어떤 확률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살아남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메커니즘을 구축해 놓는 과정입니다. 뉴스의 공포에 눈이 멀어서 밸류에이션 바닥을 놓쳐서도 안 되고 상승의 환희에 취해서 원자재라는 방어막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밤 계좌를 열고 포트폴리오라는 그 엑스레이 사진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배는 폭풍을 견뎌낼 원자재 방어막과 잔잔한 바다를 힘차게 치고 나갈 경기 소비재의 노를 모두 잘 갖추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다음 시간에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데이터 이면에
더 깊은 진실을 파헤쳐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